이 목걸이에 걸린 반지가 이상하네요. 아,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반지예요. 수리공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였다. 나무로 깎은 작은 반지. 서린의 숨이 멎었다. 그 반지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평생 목에 걸고 사셨대요. 서린의 손이 떨렸다. 그녀도 목에서 똑같은 반지를 꺼냈다. 서린 도연 그리고 하트. 두 개의 반지가 햇빛 아래 나란히 놓였다. 당신이 설마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0년을 기다린 기적. 바다가 기억한 약속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 버튼 한 번, 좋아요 하나, 알림 설정까지 딱 3초면 됩니다. 모두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가슴 뭉클한 감동 스토리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해운대 본사 49층 부회장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린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두통이 관자놀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책상의 진통제를 더듬었지만 약으로는 이 고통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52세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네이비 재킷 차림의 서린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습니다. 태영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업계를 이끌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서린만이 알고 있었죠. 이 모든 성공 뒤에 숨겨진 30년의 상처를요. 비서 정기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회장님, 오후 일정을 취소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서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다만 이번 주말엔 통영으로 내려가야겠어요. 정기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서린을 보좌해온 정기수는 알고 있었죠. 부회장님에게 통영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곳은 서린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기억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린은 정기수와 함께 통영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은 흘러갔지만 서린의 머릿속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2살 여름 아버지를 따라 통영 별장에 갔다가 만난 청년 이도연. 바다 앞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던 도연의 미소는 따뜻했고 손은 거칠었지만 정직했죠. 두 사람은 그의 여름 내내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연은 바다 앞에서 나무를 깎아 작은 반지를 만들어줬어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새겨진 서린도연이라는 글자. 서린은 그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죠. 하지만 가을이 오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벌가의 딸과 목수의 사랑을 아버지가 용납할 리 없었죠. 강제로 헤어진 두 사람,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임신 사실. 서린은 일본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직후 아이는 사라졌어요. 죽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죠. 그 후 서린은 아버지가 정한 남자 최병국과 결혼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형식만 남은 가족. 서린은 일에 매달렸고 결국 그룹의 실권자가 되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도연과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영 별장에 도착한 서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짠 바다 냄새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언제나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죠.
별장 관리인 김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부회장님, 요트 정기 점검식이라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작업할 예정입니다. 그러세요. 서리는 별장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30년 전 도연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색이 바랬지만 두 사람의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서리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둠 속에서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일찍 일어나 정기수와 함께 요트 선착장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서린이 통영에 올 때마다 꼭 찾는 곳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서린에게는 작은 위로였죠. 부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정기수가 말했지만 서린은 대답 대신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선착장에는 벌써 누군가 요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청년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향했어요.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청년의 뒷모습, 일하는 손놀림, 가끔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는 각도까지 모든 게 묘하게 익숙했죠. 정기수 씨, 저 청년이 요트 수리공인가 봐요. 네, 김 사장님이 부탁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서리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계속 청년을 관찰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어 목을 돌리는 순간 서린의 눈이 청년의 목에 고정됐어요. 가죽끈에 매달린 작은 목재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아낸 나무 반지 같았죠.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정기수 씨, 저 요트 좀 보러 가볼게요. 오래 방치했더니 상태가 궁금하네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서린은 커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선착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죠.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선착장에 도착하자 청년은 요트 도체 설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다가가자 청년은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서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요트 주인이에요. 잘 고쳐주세요. 서린은 요트를 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청년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슬쩍 청년의 목에 걸린 목재 펜던트를 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나무를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반지,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만들던 방식 그대로였어요. 나무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깎아내고 손때가 묻으면 더 윤이 나도록 마감하던 그 솜씨. 틀림없었죠. 요트 상태는 어때요? 서린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만 돛대 연결 부위가 좀 낡아서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준이 설명하는 동안 서린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의 곡선. 도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와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그렇군요.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기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별장으로 향했죠. 별장에 돌아온 서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어요. 30년 만에 느껴보는 이 떨림, 이 두근거림. 정기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리는 고개를 들어 정기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수 씨, 저 청년에 대해 조사를 좀 해주세요. 요트 수리공 말씀이십니까? 네. 가족관계, 배경, 모든 것을요.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정확하게. 정기수는 10년 넘게 서린을 보자 하며 이런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단호하지만 떨리는 간절하지만 두려운 그런 목소리였죠.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수가 나간 후 서린은 다시 서랍을 열어 도연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도연의 얼굴과 방금 본 이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도연 씨, 혹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건가요? 서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이준이 요트를 수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서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죠. 서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리는 통영 별장에 머물며 매일 아침 선착장 앞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요트를 수리하는 이준을 관찰했죠. 정기수는 서울로 올라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트럭에서 내려 공구 가방을 메고 요트로 향하는 뒷모습, 일을 시작하기 전 바다를 한번 바라보는 습관, 땀을 닦을 때 목덜미를 먼저 닦는 손동작까지 모든 게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서리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저 청년이 정말 도연의 아들이라면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서리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주는 벌써 와 있었죠. 요트 선체를 닦으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낯익은 멜로디였죠. 도연이 자주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린이 선착장으로 내려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린은 카페로 돌아가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준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을 시작하시네요. 아침 바다가 좋아서요. 해가 뜨는 걸 보면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이준의 대답에 서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아침 바다는 어제의 상처를 지워준다고. 가족은 어디 계세요? 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잠시 흐려졌죠.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혼자 사시는군요. 네. 아버지한테 배운 목공일과 요트 수리로 먹고 살고 있어요. 통영에서 쭉 살았습니다. 이주는 목에 걸린 목재 반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서린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그 목걸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요? 계속 만지시네요. 아, 이거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건데 평생 간직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이준의 손가락이 목재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깊은 색감이
햇빛에 은은하게 빛났어요.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이라고 하셨죠. 서리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무릎 위에 내려놓아야 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일 열심히 하세요. 저는 들어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서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에는 남편 최병국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또 회사 일로 뭔가 트집을 잡으려는 게 분명했어요. 서린과 병국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정략 결혼이었죠.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차가운 공기만 흘렀어요. 병국은 태영그룹 사장이라는 직함에만 관심이 있었고 서리는 실질적인 경영으로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병국이 데려온 아이 최하민. 고아원에서 입양했다는 병국의 말을 믿고 서리는 아이를 받아들였어요.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서리는 하민을 친아들처럼 키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민은 서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냉소적이고 건방진 태도,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만 쓰는 모습, 서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하민이 회사 자금을 함부로 쓴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국이었어요. 서리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병국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통영에 있어요. 휴식이 필요해서요. 휴식?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이사회에서 당신 결정에 대해 불만이 많아. 당장 올라와.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사들이 불만이면 직접 설명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나오면 곤란해. 하민이가 새로운 사업 제안을 했는데 당신이 없으니 진행이 안 되잖아. 서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민이가요? 무슨 사업인데요? 부동산 개발 건이야. 괜찮은 제안이더라고. 부동산 개발은 우리 분야가 아니에요. 거기다 하민이는 회사 업무 경험도 부족하잖아요. 경험은 쌓으면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인데 기회를 줘야지. 서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요. 병국은 한 번도 하민을 진심으로 아들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회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죠. 이번 주 안에 올라오겠어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서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회사 일, 남편과의 갈등, 하민의 문제까지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통영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네, 빨리 와주세요. 2시간 후 정기수가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리는 정기수를 거실로 안내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기수는 서류를 꺼내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준 씨, 본명은 이준입니다. 29세, 통영 출생. 호적상 아버지는 이도현, 어머니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라니 공란이라고요? 네.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 이도현 씨만 신고인으로 되어 있고 모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출생일자는 정기수가 날짜를 말하는 순간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일본에서 아이를 낳은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출생지는 통영시 도남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영이라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은 분명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왜 출생지가 통영이죠? 이도현 씨는 귀국 후 통영에서 목공소를 운영하며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재혼 기록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5년 전 돌아가셨다고 했죠? 네, 심근경색으로 급사하셨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겠지만 정황상 이준 씨가 부회장님의 친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착장에서 이준이 여전히 요트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 땀을 흘리며 일하는 청년의 모습이 도연과 겹쳐 보였죠. DNA 검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준 씨가 사용한 물건에서 채취하면 됩니다. 컵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커피를 가져다 주겠어요. 그때 컵을 가져오면 되겠죠. 네, 제가 검사 의뢰를 준비하겠습니다. 정기수가 나간 후 서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이준의 출생 기록, 도연의 사망 기록,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서랍에서 30년 전 사진을 꺼냈어요. 도연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떠올린 하민의 얼굴. 10년을 키웠지만 결코 가까워지지 못했던 아이. 어쩌면 진짜 아들은 저기 선착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청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은 정말 묘한 것이었죠. 30년을 돌아 다시 만나게 하다니. 밤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준이 마시는 커피잔을 가져와야 했어요. DNA 검사를 위해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선착장으로 내려갔어요. 이준은 어김없이 요트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돛대 연결 부위를 점검하는 중이었죠. 이준 씨, 커피 가져왔어요. 서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침 목이 말랐는데. 이준이 요트에서 내려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리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자신의 커피를 마셨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오늘 중으로 돛대 작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이준이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서리는 이준이 놓고 간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휴지로 감싸 가방 안에 넣었죠. 저는 카페에 있을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리는 카페로 돌아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착장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어요. 이준이 요트 위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오전 내내 서리는 책을 읽는 척하며 이준을 지켜봤습니다. 가방 안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흘만 기다리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점심 무렵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카페 밖 나뭇가지들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 바람이라면 요트 작업이 위험할 텐데. 선착장을 보니 이준이 여전히 돛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돛대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린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죠. 저 바람에 작업하면 위험한데. 서린이 중얼거리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큰 소리와 함께 돛대 장비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준이 가판 위로 쓰러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 씨. 서리는 비명을 지르며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선착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가빠도 멈추지 않았죠. 선착장에 도착하자 이준이 요트 갑판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옆에는 떨어진 돛대 장비가 있었고요. 이준 씨. 설인이 요트로 올라가 이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죠.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설인이 주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별장 관리인 김 사장이 달려와 바로 신고했습니다. 설인은 재킷을 벗어 이준의 머리 밑에 받쳤어요.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피를 닦아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준 씨, 정신 차려요. 괜찮아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정기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기수 씨, 이준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선착장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설인을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말고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알아요. 조금만 참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막 찾은 아들일지도 모르는 이 청년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이준을 들것에 옮겼어요. 설인은 한시도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구급대원이 이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계속 의식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수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자분 혈액형 아십니까? 모릅니다.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준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설이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렸죠. 손이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두개골에 골절이 있고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데 혈액형이 RH-AB형입니다.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설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같은 혈액형입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급히 설인의 혈액형을 확인했고 결과는 동일했어요. RH-AB형. 맞습니다. 당장 수혈을 준비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소 400cc는 필요합니다. 가져가세요. 제 피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체열실로 안내된 설인은 침대에 누워 팔을 내밀었어요. 간호사가 주사바늘을 찾는 동안 설인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주사바늘이 들어가고 붉은 피가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설인은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피로 아들을 살리는 거였죠. 체열이 끝나자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쉬셔야 해요. 어지러우시죠? 괜찮아요. 환자는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설이는 비틀거리며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기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수혈을 했을 뿐이에요. 수혈을요? 네.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저와 이준 씨가 RH-AB형. 정기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희귀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였죠. 부회장님, 그럼, 네, 확신해요. 제 아들이에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출혈을 멈췄고 골절 부위도 잘 처치했습니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정기수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수혈을 빨리 해주신 덕분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서린은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정기수 씨 DNA 검사 결과 내일 중으로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이준을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엄마가 지켜줬어.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서린은 이준의 병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 이준을 지켜봤어요. 정기수가 담요를 가져다 줬지만 서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회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제가 지킬 테니 호텔로 가시죠. 아니에요. 여기 있을 거예요. 서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떠날 수 없었어요. 이준이 눈을 뜨는 순간을 놓칠 수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어요.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이준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때마다 서린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정기수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어요.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서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30년을 기다린 진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정말 제 아들. 정기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회장님. 서린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아들이 누워 있었죠.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아이가 정오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이준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가 깨어나고 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의사도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린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서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아주머니, 이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준 씨, 정신 차렸어요? 서린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손을 뻗어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여긴 병원인가요? 맞아요.
요트에서 사고가 났어요. 돛대가 떨어져서, 기억나요. 바람이 세게 불었죠.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다 인상을 찌푸렸어요. 머리가 무겁네요. 당연하죠. 수술했으니까요. 설인의 손이 이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이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주머니, 계속 여기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호자도 없는데. 설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의 엄마라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해요. 서두르지 말고요. 의사가 다시 들어와 이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준은 피곤한 듯 다시 눈을 감았어요. 설인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 30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설인은 병실 밖으로 나와 정기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준비해야겠어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진실을요. 이준에게 말할 준비요. 설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창밖으로 통영 바다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평생 바라봤던 그 바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준의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붕대도 풀렸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였죠. 설이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설이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설이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준은 침대에 앉아 설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동안 설인을 보며 이준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는 걸까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와 어떤 관계시죠? 보호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족이 없거든요. 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이준 씨, 제 이야기를 좀 들어줄래요? 긴 이야기예요. 네, 말씀하세요. 설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저는 22살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통영에 왔다가 한 청년을 만났죠. 이도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요? 네. 도현 씨와 저는 그의 여름 내내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재벌가 딸과 목수의 사랑을 제 아버지는 용납하지 않았죠. 설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제로 헤어진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일본으로 보냈고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출산 직후 아이는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했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주는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이가 죽지 않았다는 걸. 도현 씨가 그 아이를 데려가 통영에서 혼자 키웠다는 걸요. 설이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준에게 건넸습니다. 이준 씨,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제 아들이에요. 이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읽었어요. 모자 관계 확률 99.99%.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해요. 30년 동안 당신을 찾지 못해서 당신이 살아있는 줄도 몰랐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셨나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도연 씨가 당신을 데려갔으니까요. 혼자서 당신을 키우셨어요. 30년 동안 이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생 궁금했던 어머니에 대한 진실, 아버지가 숨겼던 비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어머니가 천사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본다고. 도연 씨는 저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당신이 알면 저를 찾으려 할 테니까요. 이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정말 제 엄마세요?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린이 일어나 이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린은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이준에게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으니까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요. 서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기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말했어요. 모든 것을요. 이준 씨 반응은요? 시간이 필요하대요. 서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저 멀리 보였어요. 당연하죠. 30년의 진실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긴 힘들 테니까요. 그날 밤 서린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도연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도연 씨,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당신이 지켜준 아이를요. 이제 제가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서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준이 퇴원했습니다. 서린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준이 나오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제발 이것만은 허락해줘요. 서린의 간절한 눈빛에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탔고 정기수가 운전을 시작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준은 창밖을 바라봤고 서린은 이준을 힐끔힐끔 바라봤어요. 저기, 이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준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신 그 반지에 새겨진 이름이 서린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희귀 혈액형, DNA 검사 결과까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죠. 서린은 숨을 죽이고 이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0년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도록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준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서린은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준은 잡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차는 통영 시내를 지나 이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제야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본사로 돌아온 서린에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일주일 넘게 회사를 비운 동안 최병국은 이사회를 소집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서린이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부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회장님 부재 중 중요한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십니다. 무슨 안건이죠? 하민 상무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120억 규모예요. 서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병국은 설인이 없는 틈을 노렸던 거죠. 이사회는 언제죠? 30분 후입니다. 설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49층 부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정기수가 뒤따라왔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피곤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이런 일로 무너질 순 없어요. 설이는 재킷을 갈아입고 서류를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이사회실로 들어서자 병국과 하민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설인이 들어서자 병국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휴가 잘 다녀왔어요? 휴가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었죠. 설인은 자리에 앉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병국은 콧방귀를 뀌며 이사회를 시작했어요. 그럼 안건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민 상무, 설명해 보세요. 하민이 일어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외곽 지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120억을 투자해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죠. 예상 수익률은 3년 내 200%입니다. 이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민의 설명이 끝나자 병국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제안이에요. 이사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국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설이는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하민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 토지 가격 변동 추이를 조사하셨나요? 그리고 상업시설 포화도는요? 그건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라고요? 120억을 투자하는데 기초조사도 안 됐다는 건가요?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주력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해운과 물류가 우리 분야인데 왜 갑자기 부동산이죠? 병국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업 다각화예요. 한 분야만 고집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다각화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120억을 투자할 순 없어요. 당신은 항상 그렇게 소극적이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성장을 못하는 거라고. 병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설이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소극적이라고요? 제가 지난 5년간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렸어요. 신규 해외 항로 개척으로 순이익도 늘었고요. 그게 소극적인가요?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인의 말이 맞았어요. 실질적으로 회사를 키운 건 설인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반대합니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찬성하는 분? 병국이 손을 들었고 그의 편인 이사 3명이 따라 손을 들었어요. 반대하는 분? 설인이 손을 들었고 중립적인 이사 4명이 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설인의 승리였죠. 부결됐습니다. 설인이 선언하자 병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민도 주먹을 쥐며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설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회장실로 돌아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기수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잘하셨습니다, 부회장님.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설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기수가 긴급히 찾아왔어요. 부회장님, 큰일입니다. 사장님의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기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병국 명의의 해외 계좌였어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20억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횡령이에요. 설인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병국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죠. 더 있습니다. 정기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병국과 한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 여자는 정은혜라는 사람입니다. 15년 전 사장님의 연인이었고요. 그래서요? 하민 상무의 친모입니다. 서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민 상무는 입양아가 아닙니다. 사장님과 정은혜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에요. 사장님이 입양이라고 속인 겁니다. 서리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하민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알고 보니 병국의 혼외자였던 겁니다. 정은혜는 지금 어디 있나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병국이 왜 하민을 밀어주려 했는지, 왜 회사 돈을 빼돌렸는지. 정기수 씨 모든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은행 거래 내역, 정은혜와의 관계 증명, 하민의 출생 기록까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준비를 해야겠어요. 서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순 없었어요. 밤늦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준 씨? 엄마라고 불러보려고요. 아직 어색하지만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견뎌온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힘든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아져요. 제가 내일 부산으로 갈게요. 요트 수리 일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만나요. 그럴게요. 꼭 만나요. 전화를 끄는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준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들이 옆에 있었죠. 이제 진실만 남겨야 해요. 서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일주일 후 태연그룹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서리는 정기수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국과 하민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병국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지만 서린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서린은 자리에 앉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사들이 모두 모이자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태연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서린은 서류 봉투를 열어 자료들을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해외 계좌 사본,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최병국 사장이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12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병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니야? 조작이라고요? 은행에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모두 사장님 명의 계좌입니다. 정기수가 상세 내역서를 이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출생증명서와 사진이었습니다. 최하민 상무는 입양아가 아닙니다. 사장의 혼외자예요. 정은혜라는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이죠. 하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입양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신 친모 정은혜의 진술서까지.
서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미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어요. 사장은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고 이사회와 주주들을 속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증거가 확실합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 검증됐어요.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병국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제 아버지 덕분이죠. 하지만 그건 25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제가 이 회사를 키웠어요. 서리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제안합니다. 최병국 사장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것을요. 잠깐, 나는 이 회사 사장이야. 당신이 마음대로. 사장이라고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횡령과 배임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서린이 손을 들자 이사 6명이 따라 손을 들었어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수였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최병국 사장은 즉시 해임되며 관련 사항은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병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린을 노려봤어요.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는 사장님이 하실 겁니다. 거짓으로 쌓은 제국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경호원들이 들어와 병국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병국은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어요. 하민도 창백한 얼굴로 뒤따라 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부회장님 대단하셨습니다. 정기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해요.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서리는 부산항 근처 카페에서 이준을 만났습니다. 이준은 요트 수리 일을 마치고 왔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이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정리됐어. 뉴스 봤어요. 사장 해임 기사 떴더라고요. 그래. 오래 묵은 문제였어. 서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준은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앞으로 더 자주 만나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안 되니까요. 이준의 따뜻한 말에 서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준아, 나중에 회사 일 배워볼 생각 없어? 저요? 저는 요트 수리나 하는 사람인데요. 배우면 돼. 천천히. 내 아버지가 목공을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이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엄마를 위해서라면요. 서리는 이준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도연 씨, 우리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잘 돌볼게요. 바람이 불어와 서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통영 별장 앞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어요. 아침 햇살이 파도 위에서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서리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는 도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년 전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서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국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하미는 회사에서 물러났고 정은혜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설이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새 출발을 했습니다. 태영그룹 부회장직은 유지했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죠. 대신 이준을 회사에 들여와 천천히 업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요트 수리만 하던 이준에게 경영은 낯선 세계였죠. 하지만 도연에게서 물려받은 성실함과 끈기로 이준은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해운 업무의 기초부터 시작해 물류 시스템을 익혔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어요. 1년이 지나자 이준은 해외 거래처 미팅을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을 오가며 새로운 항로 개척에 앞장섰죠. 직원들도 이준의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에 마음을 열었어요. 도연이 그랬듯 이준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진심이었습니다. 작년 말 이준은 태영그룹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31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준은 새로운 동남아시아 항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회사 매출을 20%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승진을 결정했죠. 이제 이준은 태영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매일 이준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도연이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주말마다 이준은 통영 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설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늘도 이준이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준이 밝게 웃으며 설인을 안았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잘 왔어. 차 준비해뒀어.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준은 도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이번 주 계약 잘 마무리했어요. 잘했어. 도연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설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은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다음 달에 일본 출장 가요. 새로운 파트너사 미팅이 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건강 챙기고. 네,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이준은 목에서 목재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 반지 보면 아버지 생각나요.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의 사랑도요. 설이는 반지를 보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이 평생 간직했던 사랑의 증표였죠.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이도연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통영시에 조성된 작은 공원이었는데 설인이 기부해 도연의 이름을 새긴 벤치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도연이 함께 있는 것 같았죠. 도연 씨, 약속 지켰어요.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설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준은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아픔이 이제는 평화로 바뀌어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설인과 이준은 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다시 테라스로 나왔어요. 밤바다는 고요했고 별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습니다. 설이는 새로 차를 우려 이준에게 건넸어요. 이준아,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너를 만나서.
이주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인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파도는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통영의 밤은 깊어갔지만 설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도연 씨, 우리 정말 해냈어요. 이제는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요. 설인은 마음속으로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도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이주는 어머니 옆에서 차를 홀짝이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바쁜 일상도 앞으로의 책임도 무겁지 않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운명은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어주었죠. 설인과 이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도연. 세 사람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고 별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렸을 뿐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진심은 결국 다시 만나게 합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